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자그마치 3년을 이혼 소송을 한 끝에 간신히 전 남편을 떨어내고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이기는 했지만 3년간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커서 사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상태와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때가 제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의 일인데 그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때가 34살처럼 보이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어려 보이거든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결혼을 한 것도 얼레벌레 한 것과 다름이 없기는 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독립을 해서 집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어떡하든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아르바이트 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제 살궁리를 열심히 해야 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다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 치킨집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치킨집이었고 사모님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얼추 동갑처럼 보이는 남녀 사장님 중 사모님이 홀 관리를 하시고 남편분은 닭을 튀기는 곳이었고 거기서 저는 주방도 도왔다가 홀도 도왔다가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으면서도 부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관계가 좀 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 사장님이 뭔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놈의 닭집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리시고 사장님이 급하게 닭 튀기는데 전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홀과 매장 관리를 오롯이 맡아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고요.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하고 나니 둘 다 완전히 진이 빠져서 매장 문을 닫는 새벽 1시쯤 완전히 넋이 나가서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15만 원을 현찰로 딱 주시면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15만 원은 저에게 한 달 관리비를 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루 만에 덥석 생겼으니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게다가 새벽이니 택시 타고 들어가라고 택시비도 3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멍청한 제 젊음의 설레임이 시작됐습니다. 옆 가게 언니가 해준 말도 그 마음에 슬그머니 힘을 실어줬죠. 에? 아유, 부부는 무슨, 그니 둘 그냥 동업자야. 나도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고 엄청 조심했거든. 무슨 말 나올까봐. 그런데 그 여자 사장님이 어느 날 셋이 술 먹고 마감하는데 나한테 자기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제 자기도 닭집 동업자 벗어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나도 그래서 알았지 뭐. 아, 저는 두 분이 너무 가까워서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두 분 다 싱글이고 그냥 동업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 나도 남의 사정 별로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둘이 언뜻 보면 부부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해. 너무 다정하고, 그지? 그제야 제 마음에도 안정이 조금 찾아왔습니다. 내심 사장님을 보며 생긴 이 설레임이 꼭 잘못된 것일까봐 혼자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렇게 단 둘이 있는 매장에서 서로 슬쩍슬쩍 손이 닿기도 하고 밥이며 물이며 챙기기도 하면서
혼자 두근거리는 며칠이 지난 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슬그머니 사장님에게 이제 정말 사모님은 매장 안 나오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름 떠본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이냐며 그냥 오랫동안 같이 일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자기는 호적 깨끗한 총각이라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 다행이네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아, 다행이네요 라는 말을 들은 14살 차이 나는 남자의 선택이 뭐였겠습니까? 그날부터 사장님은 대놓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정도 잘 모르고 혼자서 살아가는 게 급급하고 그런 저에게 현찰 턱턱 벌고 번듯한 가게도 있고 게다가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잘해주는 사장님은 제가 평생 꿈꿔오던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치킨집 운영하며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꿨죠. 그리고 그는 빨리 결혼을 하자고 서두르더라고요. 어차피 가게 확장도 좀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 몇 년 정신 없을 텐데 그 전에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다가 웨딩드레스 입고 하다가 신혼여행 가고 하다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가 제게 강력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고 해서 딱 친한 친구 몇 명 불러 잔치처럼 스몰 웨딩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이미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셋이나 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와 아내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지방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그 대안학교가 있는 지방에서 살고 한 번씩 갔다 오는 거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좀 더 품종 좋은 육계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닌다고만 얘기했을 뿐 당연히 지 아내와 아이 보러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죠. 한 달에 2번 정도 전국을 다니며 좋은 닭을 찾으러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며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결혼 생활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치킨집에 들어와 가득한 손님들 사이로 저를 끌어내 패대기를 치며 패악을 부리는 그의 아내의 등장 이후 완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치킨집도 아내의 친정집에서 자금을 대서 차려준 거였더라고요. 대놓고 허용되지도 않는 중혼을 해서 바람 피우며 2집 살림한 남편 뭐가 예쁘다고 치킨집을 남겨두겠어요. 치킨집 빼라는 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혼하네 어쩌네 고소하네 어쩌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킨집에 제 돈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모았던 1억 5천이 치킨집 설비를 새로 하느라고 고스란히 투자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치킨집 회수한다고 난리 난 그 상황에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유언한 거예요. 투자된 돈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의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지금 그 돈의 10배, 20배 되는 돈을 물리라고 할 판인데 그 돈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냐고 저를 완전 꽃뱀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실혼 관계인 것을 증명하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쨌거나 그 사람이 저를 속여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제 돈이 여기에 속아서 들어갔다는 것도 증명하고 어떻게 하든 제 인생을 돌려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모님이라고 착각했던
전에 일하던 그 사람도 이 사장의 내연녀가 맞았더라고요. 자기도 내연녀였으면서 사장님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치킨집에 투자했던 돈 빼서 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마누라한테 다 이르겠다고 협박해서 돈 받아 나간 거고, 그 돈을 메꾸는 대타로 제가 선택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처는 그 전에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인 줄 알고 와서 일단 머리채를 잡았던 거더라고요. 즉, 긴 시간 자기 남편 옆에 있다가 결국 중혼을 한 천하의 파렴치범으로 저를 오해한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그분이 저한테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 거지 같은 건 당신이나 나나 별다를 거 없어서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고, 어쨌건 저 인간이 2명 3명 후리고 다녔을 줄은 나도 몰랐어요. 일단 당신도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험하게 대해 미안해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요. 위로의 모양새를 한 말이었지만 전혀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데 3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는 진짜 영혼이 모두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투자했던 돈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을 뿐더러 치킨집 주변에 다 소문이 나서 더 이상 그 동네에 발붙이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지인이라고는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그 사람들 역시 제 결혼의 전말을 알고는 1차로는 그 사람을 욕했지만 2차로는 저의 멍청함을 탓하더라고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과 바다를 떠돌기만 하던 날도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죠.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제주 올레길은 시끄럽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서 오히려 나는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 차라리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걸어. 산자락을 천천히 걷다 보면 조금 마음이 나아지기도 할 거야.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지리산을 고른 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공황장애가 생겨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들었고, 풍광 좋고 멋진 것보다는 그저 사람이 없는 곳, 어디든 나 홀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이 끝난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챙겨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사실 잘 곳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걷다가 한 코스가 끝나면 그 즉시 주변을 알아봐서 몸을 누이고 또 그 즉시 알아보고 몸을 누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일쯤 걷다 보니 저랑 비슷한 코스를 걷는 사람을 중간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중 유난히 눈에 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콧대가 높은 남자여서 처음에는 사실 외국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몹시 친근한 사투리를 구사하며 저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하루는 사투리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정중한 서울말로 저한테 말을 걸고 그렇게 일주일 넘게 걷는 동안 4번 정도 마주쳤는데 그 4번이 모두 다 다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도 잘 못하고 꾸미는 건 더더욱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번 마주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좀 통하는 것도 생기고 대화도 잘 되고 해서 저희는 산을 다녀와서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그 사람과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싱이라는 거였죠. 저 역시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특히 딸이 있어서 그 딸을 위해서는 당분간 남자보다는 아빠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는 그다지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고 2주에 한 번 아이와 밖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딸아이가 뭘 좋아할지, 여자아이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 보내기도 하며 마음을 썼습니다. 남자친구도 많이 고마워했고 딸아이가 행복했다며 귀여운 손편지 같은 것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이런 저한테 괜시리 선 넘어서 전처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애는 아빠가 챙기면 되지. 뭐하러 너까지 나서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상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집을 나와야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저희 새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좋은 새어머니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생모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분들 많았습니다. 불행히도 저한테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실 뿐이었죠. 저희 아빠는 단청을 그리는 분이었습니다. 나름 고급 기술이라 돈도 많이 버셨어요. 문화재 보수도 하시고 산속 깊이 있는 사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몇 달씩 집을 비우곤 하셨죠. 제 생모는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에는 산후 우울증을 극심히 겪다가 결국 수년간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누구도 이후에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중학교 때 고모가 술에 살짝 취한 채 저수지에서 건졌다는 둥, 신발은 또 벗어났다는 둥, 횡설수설 말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아, 평범하게 돌아가신 건 아니구나 하고 짐작을 할 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잃고 나서 더욱더 밖으로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단청사라는 직업이 한번 집 밖을 나가면 오랜 시간 밖에 머물러야 되는 직업이기도 했지만 뭐랄까 아빠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구심점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고모와 할머니 손에 전전긍긍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0살 때 아빠가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네 엄마야 라는 말과 함께 새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새 어머니를 보고서 받은 느낌은 딱 하나, 너무 무섭다라는 거였어요. 하얗게 칠한 얼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아이라인인지 알 수 없게 정말 새카맣게 아이라인을 칠하고 입술은 또 얼마나 빨간지. 그리고 저를 보며 아이고 귀엽네. 그런데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라는 말을 하는 그분을 대체 어떻게 엄마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저기 떠돌며 눈칫밥 먹고 자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조숙했던 저는 사춘기도 일찍 왔거든요. 새엄마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찾아온 사춘기로 저는 정말 지옥 같은 모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새엄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신병 같은 게 들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천장을 보며 무서운 얼굴로 중얼중얼 하는 날도 있었고 저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를 몇 시간이고 빨가벗겨
마구 씻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나 할머니, 고모가 집에 오면 세상 유순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눈물바람을 하며 제가 언제고 자기를 엄마로 인정해 줄 때까지 자기는 묵묵히 노력하겠다며 저를 끌어안고는 했죠. 그러다가 보는 눈이 없어지면 저한테 가증스럽다며 저를 밀쳐놓곤 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구는 새엄마 아래에서 제가 안정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아빠에게 전화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 물어물어 버스 갈아타가며 아빠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깥일에 충실한 사람이야. 자식에 대한 모든 정권은 네 엄마한테 맡겼다. 모녀 간의 일은 모녀가 알아서 해결해. 어떻게 보면 아빠는 혹시 중간에 당신이 껴서 괜히 새엄마와 제가 친해질 기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아빠의 그런 행동은 방임과 방관, 방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평생을 밖에서 밥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한 데서 일을 하셨던 아빠에게 병이 찾아왔고 집에 들어눕는 그때 그 순간부터 엄마의 구박이 시작되었거든요. 아픈 아빠를 두고 엄마는 정말 험한 소리만 내뱉으시며 허둥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둥, 하여간 이런 인간을 믿고 나의 수년을 내가 낭비했다는 둥, 정말 제가 듣기에도 가슴에 콕콕 못이 박히는 소리만 내뱉으셨습니다. 아빠는 그때부터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아빠를 바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싹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어요. 분노한 고모가 어떻게 하든 찾아서 혼내줄 거라고 하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고 저는 그제야 아빠가 살아생전 모든 재산을 다 제 새엄마 앞으로 해놓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모와 할머니는 펄펄 뛰었죠. 하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새엄마가 아빠가 단청사로 10수년간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들고 도망가고 저에게조차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탐나 한동안 그래도 네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끈질기게 저한테 연락을 했던 고모조차 혹시나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저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래봐야 어차피 자기 손에 들어올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을 책임지는 아빠에 대한 일종의 로망이 숨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든 챙겨주러 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남자친구의 그런 마음을 응원해주고 나름대로 챙겨주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필요하고 그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저의 과거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언젠가 딸아이가 조금 더 나이 들고 철이 들면 한번 만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3년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변화무쌍하게 정말 똑같은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바뀌며 저를 놀라게 해주는 그 사람이 제 삶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랑 이쯤에서 같이 가정 꾸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를 그전에는 한번 만나야 하니 이제나 저제나 남자친구가 딸 한번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딸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차일피일 딸한테 아직 얘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이래저래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쯤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뭘 그렇게 보채해. 딸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 나이면 오히려 아빠 여자친구 거부감 있을 수 있어. 대학생 정도 돼서 자기도 연애하고 그러면 모를까. 그전에는 아빠 뺏어간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 네 존재는 알아? 뭐 이것저것 보냈다며. 글쎄, 화장품도 일부러 백화점 브랜드 사서 보내고 작은 손가방 같은 건 명품 레이블 사서 보내고 그랬으니까 알지 않을까? 명품? 아니, 아직 학생인데 무슨 명품? 아, 요즘에는 애들도 소소한 건 다 명품 하나씩 걸치고 그런데 애 엄마가 그런 쪽에 많이 무관심해서 딸아이가 속상해하나 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브랜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정도에서 그냥 소소하게 해주는 거야. 아이고, 아주 보이지 않는 손 나셨네. 너도 참 징하다. 여튼 안 만나면 또 그런 대로 서로 편할 수도 있어. 아이로서도 엄마가 하나인 게 낫지 둘인 게 낫냐? 그냥 좀 더 커서 아빠의 여자친구 정도로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나 인사해. 또 저와는 생각이 다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이거는 내가 무작정 요구하고 고집 피울 내용은 아닌가 보다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가끔 뭐 하나씩 들려보내며 무심히 기다렸죠. 사실 그즈음 저희 커플한테 생긴 문제는 딸이 아닌 다른 거였거든요. 언젠가부터 자꾸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딸을 자기가 데려와야겠다고, 자기가 키워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 엄마가 학대를 한다나요? 그런데 그건 저도 좀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거의 동거하다시피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다 큰 딸아이가 덥석 남자친구 공간으로 들어오면 자연히 우리 사이는 소원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른이 돼서 학대당한다는 아이를 그냥 두라고 하기도 애매했고요.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것이 뻔해 일단은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계속 데리고 살 건 아니고 당분간 한 몇 달만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그동안은 우리 연락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아. 내가 회사에서 한 번씩 연락할게. 아직 아이가 당신의 존재를 몰라. 뭔가 갑작스레 그의 인생에서 밀려난 것 같아 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역시나 아이를 생각하는 아빠 마음이겠거니 싶어 알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그래도 한 번씩 전화를 하던 그 사람은 딸아이가 퇴근 후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집착적으로 뒤진다는 핑계로 제 연락처도 지웠노라 말하더라고요. 전화도 회사 전화로만 하고 퇴근 후에는 문자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연인 사이는 맞는 건가 싶어 혼란스럽던 어느 날 저는 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어.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갑자기? 사고야? 오늘 자기 엄마 보러 갔었거든?
나도 나중에 소식을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저기 내가 당분간은 연락 못할 것 같아. 마음을 좀 추스려야 하고 사실은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지? 내가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그렇게 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맞다. 사실, 아니다.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사실 대출 연장을 좀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잊고 못했네. 그 연장이 안 되면 일단은 갚아야 되거든? 저기, 미안한데, 내가 이 일만 조금 해결하고 얼른 바로 갚아줄 테니까, 혹시 한 1억 5천 정도만 나 좀 빌려줄 수 있겠어? 내일까지 즉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장을 생각도 못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장례 치르고 바로 다시 처리해줄게.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고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딸의 장례 앞에서 당장 대출 상환을 걱정해야 되는 그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돈과 제가 당장 카드 등등에서 돌려 막을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을 모두 꺼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진 채였고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뭐라고 재촉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망설이다가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섬주섬 딸아이 장례 때문에 휴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회사 직원이 너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딸 장례식이요? 신혼여행 아니셨나?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더듬더듬 또 물어봤죠. 신혼여행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 장례식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여튼 휴가는 내일까지시네요. 직원은 살짝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사과도 하길래 또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찝찝함은 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번호를 2개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전화기에 2개 번호 쓰는 투넘버인데 어쩌다가 알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일 때문에 투넘버를 쓰고 있어서 제가 쓰는 투넘버로 남자친구 투넘버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해맑게 한 여자가 전화를 받으며 남자친구 대신 전화 받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안 들리세요? 혹시 김나정 씨? 절 아세요? 이 여자 눈치만 없는 줄 알았더니 끈질기까지 하네. 저기요, 내가 안 그래도 저 인간이 딱 자르지를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내 손으로 끝은 내려고 했는데 우리 좀 봅시다.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저기요, 사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저 사람 딸이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보 천치야. 저 남자 나랑 산다고
너 등쳐먹은 거라고. 너 버림받은 거라니까. 내가 딸한테 갖다 주러 간 거 그거 다 나한테 왔어. 이 사람이 딸이 어딨니? 씨 없는 수박인데. 내가 이 사람 만나면서 바로 그렇게 만들었거든? 어디 가서 속 썩을 일 만들까봐? 너 있지도 않은 딸한테 충성을 다 바친 거야. 이 천치야. 여자는 살짝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가면서 주절주절 온갖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득하게 물소리, 문소리가 들리고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쥐어박는 소리를 하며 전화를 뺐더라고요. 너는 남의 전화를 왜 받고 그래? 누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 어? 자기야. 당황한 남자친구의 말을 끝으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죠. 제 전화에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어 있어서 일단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은 통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당사자라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고소고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빛을 어쩌지 못해 물줄을 찾고 있었고 제 트라우마 중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는 처음부터 시나리오 쫀쫀하게 짜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딸은 애당초 없는 존재이고 제가 갖다 준 명품 소품, 백화점 화장품은 다 그 여자가 갖다 썼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선물로 준 것이라 제가 돌려받기가 어려웠고 빌려준 돈은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도 대출돌의 상환이 아니라 둘이 해외여행 가는 데 썼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엉킨 관계와 자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라 하시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꼬게 만드는 것 같다며 진지하게 앞으로의 삶을 정돈하려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조만간 심리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려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는 건 하지 않으려고요. 그 두 사람은 저 말고도 사기친 여자들이 셋이나 더 있는 게 밝혀져서 앞으로 평생 괴롭게 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서로에게 죄를 미루면서 싸우고 있다 하니 본인들이 만든 지옥 속에서 한번 우당탕탕 살아보라죠. 그 정도는 해야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